네이버에 로그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로 가볼까요? 로그인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가 있고 클릭해서 밑에 내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본인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블로그 글 쓰는 걸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챕터 5의 블로그 글쓰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포스트라는 단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한다면 포스팅이라는 건 블로그에다가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과정을 포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포스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스텝 1의 블로그에 글쓰기 읽어볼게요.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문장은 간결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실 때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간단한 일상글을 쓰기 위해서 블로그를 꾸미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키워드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실 때는 키워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 문단은 3줄에서 4줄 정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단을 적을 때 너무 간결하진 않게 한 서너 줄 정도씩 작성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포스팅을 하실 때는 대략 글씨는 한 1500자 정도 이상을 적는 걸 기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케팅 한다 라고 하실 땐 좀 주의해서 생각해 두실 부분이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글, 사진 형태 또는 글, 사진, 글, 사진의 형태로 사진이나 그림을 중간중간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만 적으셔도 되긴 하지만 사람들은 글만 보았을 때 일단은 금방 이탈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너무 이제 글만 보이면 잘 안 읽히니까 중간중간에 사진도 넣고 해서 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좀 내용을 끝까지 보게끔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을 넣는 거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 2장 이상만 있어도 노출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없이 글만 너무 많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글이 읽혀지지가 않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또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블로그의 글을 읽을 수 있게끔 글과 사진을 넣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글쓰기 사이에는 인용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따옴표나 버티컬 라인 또는 말풍선,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째,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고 오타를 찾아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적을 때 남들이 이제 글을 적은 걸 읽어보실 때 맞춤법이 막 틀려 있으면 어때요? 되게 신뢰성이 없게 느껴지죠. 그쵸? 그런 부분에서 맞춤법을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포스트 영역의 글쓰기를 눌러볼게요. 자, 위쪽에 내 메뉴 눌러볼까요? 위쪽에 내 메뉴에서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쓰기 창으로 넘어와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예요. 위에 여기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자, 글씨를 다 적고 나서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녹색 버튼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행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일상을 누르면 일상을 누르를 선택을 하시고 발행을 하시면은 실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요. 근데 발행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하고
에디터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발행을 해볼게요. 자, 에디터 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51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블로그의 에디터는 스마트 에디터 3.0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 버전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짝 설명을 드리는, 즉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1번 사진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 사진이라고 바로 보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좀 일부러 제가 크게 보이게 좀 화면 좀 늘렸어요. 여기 사진. 자, 이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샌드 애니어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실습도 했었고, 또 우리가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 블로그에 넣을 때는 이 사진을 누르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눌러볼게요. 저번에 가져왔던 사진이 있다면 그 해당 사진을 골라볼까요? 저희 바탕화면에 만들었었나요? 폴더를? 저가 폴더가 하도 여러 개다 보니까 다 제 폴더라 헷갈리는데 아마 문서에다 만들었었나 보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폴더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가져오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해당 그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불러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첫 번째 가져온 사진은 자동으로 대표 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사진을 더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표로 할 사진은 라이브러리에서 고르시거나 사진에서 대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이 선택창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가장자리에 조그만한 사각형, 하얀색 사각형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각형이 크기 조절 상자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 사각형 근처로 가져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두 방향 화살표가 되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보면은 사진의 크기를 작게 또는 사진의 크기를 크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절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사진이 클릭되어 있을 때 위쪽에 이런 상자들이 뜨죠. 요거 잠깐만 소개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요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같은 건데요. 정렬 방식을 뜻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고 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또 한번 클릭하면 다시 왼쪽 정렬. 이렇게 정렬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렬 방식을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 위쪽에 이 메뉴가 사진 선택했을 때 메뉴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한번 가운데 정렬 시켜보세요.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교체를 누르시면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엔 콩사진 제거 선택해 볼게요. 열기 하면 이렇게 아까 가져왔던 사진이 지금 사진이 바뀌어서 다시 뜨겠죠. 짠!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내가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물론 지우고 다시 넣어도 되는데 그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을 때 교체를 눌러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는 사진을 더블 클릭해도 나와요. 자, 따닥.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라는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나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사진이 떴을 거고요.
자, 이 에디터는 사진을 수정하는, 편집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얘 크기가 원래 사이즈는 2560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눌러서 설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르기 회전이라고 적혀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얘는 사진을 잘라낼 때 써요. 내가 이 사진을 다 쓸 게 아니라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가장자리 꺽쇠들 보이세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돼요. 나는 요만큼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만 보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 회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각도기처럼 뭐가 쭉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회전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끌면은 이렇게 회전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사진이 삐뚤게 찍혔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진을 조금 회전해서 원본 사진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는 다른 사진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90, 90은 뭐냐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릴 때, 왜 사진들 찍을 때 보면 사진이 누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회전하는 게 90도 회전이 되겠고요. 얘는 뭐냐면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좌우를 뒤집을 때, 얘는 상하를 뒤집을 때 해서 이렇게 회전 반전을 시킬 수가 있고, 이 밑에 보면 적용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자르거나 회전한 게 적용이 됩니다. 아, 적용 요 밑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화면을 크게 해놨다 보니까 못 봤는데 이 밑에 적용이에요. 파란색 적용, 녹색. 당황하다 보니 색깔도 다르게 예, 적용,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적용. 이렇게 잘렸죠. 그래서 자르기 회전은 내가 이미지가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직접 찍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게 우리 좀 전에 제가 언젠간 얘기를 했겠지만 유사 이미지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마 유사 이미지보다 유사 문서를 설명드렸을 수도 있는데, 유사 문서라는 건 뭐냐면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은 문서를 유사 문서로 거르고 있어요. 유사 문서는 복사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는 원본 글을 더 중시하다 보니 유사 문서로 책정이 되는 것들은 검색에서 뜨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원본과 같은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로 책정을 해서 유사 이미지는 이미지 탭에서 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서 가져다가 붙여놓았다라고 한다면,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원본이 이미 있잖아요. 어딘가에. 그쵸? 우리 사이트 말고 딴 데.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 탭에서 뜨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원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복사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장자리를 자르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픽셀이 똑같지가 않죠. 겹쳤을 때. 그죠? 그래서 픽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 문서를 그래도 막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유사 이미지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거나 회전하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사실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기다 쓰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개 겹쳐져 있는 거, 얘는 필터라고 해요. 요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한 장만 조절하기보다 여러 장 사진들이 있을 때 여기서 필터 효과를 눌러서 다 이런 느낌의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필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필터 중에 자주 쓰는 게 있다면 옆에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놓게 되면은 다음번에 필터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 필터를 설정하면 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필터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필터를 모든 사진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감성적인 뭔가 좀 감각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필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요 짝대기 3개, 얘를 보정이라고 해요. 보정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뭐냐면 사진의 밝기나 채도, 선명도 등을 조절하는 메뉴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을 막상 인터넷상에 올려보면 좀 어둡게 나온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밝기를 보정하거나 또는 대비가 뭐냐면 명암이에요. 밝고 어두운 정도. 이런 걸 보정해서 좀 더 색감이 잘 나오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뭐 색 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 맛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온도가 좀 따뜻한 온도로 맞춰가지고 놓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박힌 거 보이시죠? 얘를 마우스로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마우스를 떼면 이게 수정본 사진이에요. 차이 보여요? 화면에선 별로 안 보이죠? 아, 보이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하나마다 내가 보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필터랑 보정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필터는 사진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에 한꺼번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정의 경우는 한꺼번에 적용하는 기능은 없고 한 장 한 장마다 보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액자같이 생긴 거 있죠? 이름도 액자라고 뜨네요. 자, 얘는 가장자리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진을 다시 재사용할 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쓰기는 하지만 좀 이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게 되는 부분이 액자라서 이런 효과도 있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액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3개, 요 4개인가요? 나머지 것들 얼른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일단은 취소 한번 누르고 사진 여러 개를 가져온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취소. 자, 사진을 제가 여러 장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우리가 포스팅한 사진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여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진을 나중에 여러 장 넣는 건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일단은 제가 그냥 넣어서 에디터 설명하느라고 제가 넣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사진을 여러 장 넣게 되면 몇 번째 사진까지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여요. 이거 끝까지 다 간 후에 제가 다시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서 서명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 사진이나 더블 클릭해보면 아까처럼 에디터 창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진들에 똑같이 이름이나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블로그의 로고를 박아 넣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명을 눌러서 보시면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이나 아니면 템플릿 서명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서명은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400에 이게 최대 사이즈예요. 400에 200 픽셀 안쪽으로 이미지 서명을 만들어서 넣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글씨나 아니면 로고를 넣어서 박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쯤에다가 여기 띄워져 있는 이 사진들에 모두 다 서명을 넣고 싶다면 모든 사진에 넣겠다를 체크해 주시면 모든 사진에 이미지 서명이 적용이 돼서 두 번째 사진에도 이렇게, 세 번째 사진에도 이렇게, 네 번째 사진에도 이렇게 모든 사진에 이미지 서명을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에는 서명을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X 보이죠? 내가 이미지 서명을 넣고 싶지 않은 이미지는 X를 눌러서 끄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박혀있고 이 이미지에는 박혀있지 않게 되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미지 서명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서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사진을 찍어서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셨을 때 그 사진에 우리 회사 로고를 이렇게 찍어 놓게 된다면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 로고를 계속해서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 브랜드를 익히게, 그러니까 브랜드가 스며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사람들한테 유익한 어떤 정보를 담은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러니까 카드 뉴스라고 한다면 이 카드 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를 수도 있죠. 그때도 내 로고가 찍혀 있으니까 아, 여기 출처가 어디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로고를 좀 자주자주 보게 된다면 아, 여기가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찾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실제로 피부 관리샵 이런 걸 하셨던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샵을 차리시고 나서 자기 이제 브랜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 체험단이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공짜로 그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하게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블로그에다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막 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그 사진을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사진이 도용된 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알고 그 회사,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사진 도용했다 이렇게 따져서 어쨌든 내리거나 했을 건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여기가 먼저인지 저기가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찾아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 도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판매하는 그 상품들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옷가게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옷을 자기가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도매상 이런 데서 띄어오거든요.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도매상에서 띄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코디를 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거를 딴 사람이 퍼가요. 예, 딴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경쟁사 업체의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그걸 불이 나게 막 찾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게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게 찾아졌다고 해도요, 그걸 막 전화해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내려달라면 그쪽에서 내려주면 좋은데 안 내려주면 이제 법적으로 나가야 되고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런 데다가 내 워터마크를 박아 넣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워터마크를 떼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이용이 됩니다. 이 이미지 로고를 한번 설명드렸고, 이미지 로고를 내가 만들지 않았을 땐 텍스트로 서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텍스트를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서체를 고르고 여기다 텍스트를 적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까 전에 LA 일상이라고 바꿔놓은 건데, 여기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고 여기서 글씨 크기,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정도의 포인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글씨 색깔이에요.
글씨 색깔에 너무 진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보는 사람도 배기 싫잖아.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래서 이 글씨의 색깔의 투명도, 불투명도를 연하게 이렇게 놓고 배경 색깔도 원래는 아마 이렇게 들어있었을 건데 이 배경색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우리가 박아 놓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진에 박아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거래처 다른 이제 경쟁사에서 얘를 떼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X자가 나오지만 완료를 눌러서 이 에디터 창을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얘가 이제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이걸 가져다가 쓰기가 어려운 거죠. 뭐 굳이 포토샵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도장 툴로 여기를 살짝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으실 순 있겠지만 배기도 싫고요. 그리고 그만큼 노동을 하기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 정도로 필요가 하지도 않죠. 그쵸? 그리고 남들이 딱 봤을 때 내 거다라는 게 이렇게 찍혀 있다면 아무래도 그만큼 일이 많아지거나 이걸 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가져가질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같이 뭐 피부 관리샵이나 아니면 속눈썹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눈 안에 눈동자 쪽에 이런 걸 살짝 박아 넣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너무 깨지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발도장인데요. 내 거다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순 기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포스팅을 읽을 때 요거를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디자인을 깨지 않도록만 좀 불투명도 지금 좀 낮춰야겠다. 한 이 정도 하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됐을 때 이 이름, 그러니까 회사명, 블로그의 어떤 명 요런 것도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 나중에 이 브랜드를 보게 됐을 때 좀 더 친근함 같은 거 약간 좀 더 익숙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넣으셨으면 하는 게 요 서명. 이걸 이쁘게 하기 위해 템플릿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밑에 있는 모자이크 설명할게요. 이 모자이크는 만약에 이걸 찍은 사진이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이에요. 그럼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동그라미나 네모나게 영역을 잡아서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픽셀 값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자이크가 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 사람들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 때문에 사실 그 사진을 올리기가 좀 애매하실 때 이렇게 모자이크로 가리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요. 역시 개인정보를 가리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 텍스트는요, 사진에다가 글을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에 여기 추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찍혀요.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죠? 얘를 좀 늘릴게요. 그래서 여기 글씨를 따닥 클릭하시고 적으면 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 글씨도 블록을 지정해서 여기 지금 아트 타이포가 열려 있어서 그런데 이 글씨 또한 내가 어떤 설정을 준다라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주화체가 아니라 문소리체면 문소리체로 바꾼다든지, 글씨 크기를 내가 원하는 글씨 포인트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늘려도 돼요. 여기 글씨 색깔에서 원하는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 배경 색깔에서 원하는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불투명도를 없애도 됩니다. 요건 정렬 방식, 얘는 진하게, 얘는 밑줄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또는 아트 타이포를 이용해서 이쁘게 꾸며주시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넣고 싶다 하면은 얘를 딱 누르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요. 끌어서 원하는 데 갖다 놓고 따닥 해서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충 적었는데 이거 적는 거는 맘대로 적으시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아트 타입으로 꾸며 넣을 수가 있더라.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텍스트는 요 정도 설명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웃는 얼굴 스티커 설명드릴게요. 스티커는 뭐냐면 요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는 그런 기능으로 텍스트 스티커나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사진에다가 바로 붙여서 물론 얼굴을 가리거나 할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남았는데 마스크. 이 마스크는 사진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예를 들어 원형이라면 원형으로 사진을 자를 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보이게 할 영역을 냅두고 테두리도 주려면 테두리 색깔이랑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두께 있어요. 이렇게 두께를 조절해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만들고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적용이 돼서 잘려요. 지금은 제가 에디터 창에 대해 한 번씩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완료를 하면 적용하겠습니까? 뜨네요. 확인 누르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에디터 창이 끝나고 저희 편집 창으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넣는 거는 과정 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에디터 창에 대해서 조금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다음번에 들을 때 좀 익숙할 테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쓰는 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에이. 이거 다 되면은 빠져나와서 다시 에디터 창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아이디를 3개를 갖고 있다면은 네이버 마이박스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쓰진 않는데 만약에 하나의 아이디를 쓰고 계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하실 분들은 마이박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더욱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여기 사진 불러오기에서는 거의 여기서 안 불러와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동영상입니다. 자, 이 동영상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누르면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고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비공개 동영상은 총 용량을 15GB까지 넣을 수 있도록 제약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차피 마케팅용 영상이라면 다 공개용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추가를 누르면 우리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이 동영상이 업로드가 쭉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한 제목이나 정보, 태그 등을 적고요. 동영상이 다 올라가면 이쪽에 사진들이 쫙 떠요. 여기서 동영상 표지로 쓸만한 사진을 하나 고르신 후에 완료를 하시면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닫을게요. 자, 옆에 있는 스티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요, 여러 가지 스티커 모양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이나 글로만 어떤 포스팅을 썼다라고 한다면 자칫 좀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스티커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넣어놓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스티커를 쓴다면 좀 더 활기찬 느낌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쟤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갔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스티커를 여기서 아까 정렬 방식을 가운데로 놓거나 오른쪽으로 넣거나 또는 왼쪽으로 놔서 내가 놓고 싶은 데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스티커를 잘못 넣었을 때는 여기 쓰레기통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진이나 글로만 들어가면 자칫 지루한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좀 더 활기차 보이게, 좀 더 그래도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티커예요. 사이즈 조절은 안 돼요. 사이즈는 못 바꿉니다. 화장실은 안 가요. 예? 아, 화장실. 네.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는 5번에 적혀 있죠.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용구를 추가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 따옴표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제목 모양, 말풍선 모양 또는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의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 글씨를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글이나 사진만 있는 것에 비해서 눈에 좀 띄어지죠. 그쵸? 그리고 블록 지정에서 글씨를 크게 하고 싶다면 크게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진하게 한다든지 뭐 기울임을 푼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다른 색깔로 넣는 등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수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인용구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인용구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목이나 소제목 부분은 인용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을 인용구를 이용해 주시면 그냥 글씨만 적거나 사진만 적는 것에 비해서 눈에 띄는 그런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구분선인데요.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문서를 쭉 적고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고자 할 때 구분선을 이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좀 포스팅 안에서 내용을 구분해서 적고 싶을 때 구분선을 쓰시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포스팅마다 내용을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대한 어떤 일상에 대한 여행기들을 담는다라고 하면 어디도 다녀오고 어디도 다녀오고 어디도 다녀왔다 라는 거를 한 포스팅에 적으려고 하면 내용이 자칫 방대해지니까 그때 이제 구분선을 쓰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구분선을 쓰진 않고 따로 구분선 쓸 바에야는 포스팅 한 개를 더 쓰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구분선은 나눠줄 때 쓰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7번 장소입니다.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사실 장소가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하진 않을 거예요. 늘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상의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신다면은 장소는 꼭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장소를 눌러서 여기다 제가 한일 컴퓨터학원 쳐볼게요. 이렇게 장소를 선택해서 여기 추가하고 밑에다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장소가 들어가죠. 이렇게 지도 장소가 들어가는 것도 일단 눈에 띄지만 이게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모바일에서는 여기 전화 버튼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버튼이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상호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라고 한다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길을 찾아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 등록은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는 좀 하시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거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프라인 업체는 사람들이 지도에서 찾아서 오시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쳐서 여기 플레이스에 저희 장소가 떴어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지도 등록을 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보이는데 이 옆에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 보이세요? 이 블로그 리뷰가
결론적으로는 블로그에 약도 들어가 있는 애들이 블로그 리뷰에 뜨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은 게 5월 3일 날 지금 앞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느라고 약도를 넣었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죠. 자, 한번 제가 눌러서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국비 일정표 뭐 제가 적은 내용이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얘가 왜 그 리뷰 쪽에 들어있냐면 이렇게 지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리뷰 부분에 더 쌓이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좀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내가 만약에 예약을 받는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 지도 부분에 보면 예약이라는 게 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저번에 이제 예약을 신청했다가 지금은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샵이나 이런 곳들은 예약을 받아서 하시는 업종들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예약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약을 걸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뭐 상담 예약 같은 것들을 걸어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 예약을 걸려니까는 제가 시간대를 정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약 기능을 지금은 쓰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네이버의 예약 기능을 사업자로 만약 활용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 예약을 받거나 서비스 예약 신청을 받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니까 요모조모 좀 지도 부분은 오프라인 업체들에게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도 얘기 드렸고요. 장소. 그 다음 이제 링크 설명드릴 건데요. 링크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합니다. 라고 8번에 적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주소를 넣고 싶어요. 어떤 사이트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 주소를 적고 엔터를 쳐도 되지만 여기 링크를 눌러서 여기다 URL을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를 제가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고 검색을 하면은 그 사이트를 검토를 해줄 거고 이 사이트가 제대로 뜨면 여기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링크는 이렇게 사이트를 적어서 연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용도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토어에 상품을 팔고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 요즘 보니까는 뭐라더라 뭐 테이프를 뚫뚫뚫 감아가지고 공을 만들더라고요. 몰라요. 그게 요즘 유행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노동이라고 엄마들이 그러던데 어쨌든 내가 그런 거를 포스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내 상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포스팅을 하실 때 그 똘똘 많은 방법을 보시려면은 동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유튜브에다가 넣을 때는 내가 직접 채널에다가 올린 동영상을 연결해서 공유를 시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연결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예를 들어 제 채널에 있는 내용 중에 최근에 올린 걸로 할게요. 그냥 요 파워포인트 올린 강의를 설명하는 블로그 포스팅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공유를 해서 이 URL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에디트 창에서 링크를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이 복사한 URL이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플레이가 안 되지만 발행을 하고 나서는 얘를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블로그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얘가 당연히 연결이 되는 영상이어야겠죠.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제가 적었지만 만약에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제목 슬라이드 만들기에 대한 거라면 아마 포스팅도 그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해놨다면
만약에 글만 봐서 사실 딱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는 동영상을 눌러서 보게 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동영상을 눌러서 본다면 블로그 안에서 그 동영상을 볼 테니까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동영상만큼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니까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블로그에게 얘기를 해보면, 네이버에게 얘기했을 땐 이 내용이 되게 신뢰성 있는 좋은 문서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의 입장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게 될 때 여기서는 실제 유튜브에서 재생이 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회수를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시청 시간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가 있어서 두 채널을 같이 키우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블로그도 운영한다면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링크를 쓰실 수도 있더라. 물론 내가 올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거 말고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이어주시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그 유튜브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내 블로그에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링크 부분은 나중에 책에서도 또 배워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파일, 일정, 소스, 표, 주식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눌러보시면 파일당 1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를 키울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찾고자 하는 좋은 정보들을 넣어준다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기소개서 폼을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준다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고 이 파일을 받아가겠죠. 그쵸? 그렇게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파일을 많이 받아간다면 이 포스팅이 되게 좋은 포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위 노출을 좀 더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릴 때 우리가 파일을 올려놓곤 합니다. 만약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건 마진이 대체 얼마나 남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마진 계산기 서식을 마냥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는다면 그거를 다 읽고 블로그에서 받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의 지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실 때 파일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일이 10MB라는 건 용량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첨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닫을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서 한 개를 선택해서, 지금은 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런 문서 한 개를 선택해서 넣으면 여기 그 문서를 다운받아 갈 수 있게 이렇게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일정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정을 사람들한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잠실에 포켓몬 페스티벌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 5월 5일부터 뭐 종료일이 5월 7일까지 뭐 종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날까지 장소는 롯데월드몰에서 해서 추가하고 여기 확인, 그 다음 뭐 URL 있으면 넣고 상세 정보 있으면 넣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일정을 알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많이 쓰진 않으실 거라 이 정도 하는 기능이다 정도만 설명하고 다른 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설명만 할게요. 얘가 뭐냐면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소스 코드를 여기 블로그 같은 데 정리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지금 적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적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적으면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소스 코드로 적었을 때는 눈에 띄게 이렇게 변형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코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용도에서 쓰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다 적는다고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쓸 일 없어요. 자, 표를 만들 때 씁니다. 플러스 누르면 표에 이렇게 칸이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합치고 싶은 칸은 블록 지정해서 셀 병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내가 넣고 싶다 하면은 블록을 지정해서 색깔 낼 부분에 여기서 색깔을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을 넣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쓰는 기능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수식은 진짜 쓸 일 없을 텐데 클릭해보면 수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혹시 수학 선생님 요 중에 있으시면은 그분은 쓸 수 있겠네요. 저는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블로그의 요 위쪽에 메뉴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여기 위쪽에 요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여기도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내 모먼트라는 거는 모먼트가 원래 모바일 블로그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모바일 블로그에서 만든 모먼트를 집어넣을 때 활용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집어넣어봤자 뭐 특별하게 연결되는 건 없어서 네, 이런 용도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글감이라는 거는 어떤 뭐 책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영화에 대한 리뷰를 했다면 그 책에 대한 리뷰를 한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출처 정보를 남기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사진이 없는데 사진을 가져와야 될 때 사진에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고 치면 이렇게 어린이 사진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린이 사진이 특별히 없어가지고 쓰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글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를 쓸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지금 글감에 보시면 쇼핑이라는 메뉴가 있죠.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팔고 있는 게 있다면 여기 글감에서 그 해당 상품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뭘 쳐볼까요? 을지로마켓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토양수분 측정기. 해서 내가 토양수분 측정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품 리뷰를 적고 이거 사러 가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토양수분 측정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마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서 찾아봤겠죠. 그리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텀블러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네요. 그래서 상품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실 때 그때 글감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 사진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진 처음에 넣은 게 대표 사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얘를 대표 사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얘가 대표 사진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대표 사진을 바꾸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대표 사진은 사실 사진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대표라고 보이죠.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템플릿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적기 전에 내가 조금 구성이 좀 짜임새 있게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템플릿을 눌러서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누른다고 여기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는 글은 임시 저장이 되면서 얘로 화면이 바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작성 중인 내용을 임시 저장하고 불러오시겠습니까? 만약에 확인을 누르면 템플릿이 바뀌어서 이 내용으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이 템플릿은 우리 어떻게 쓰는 거냐면 미리 캠퍼스에서도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모양을 드래그해서 지우거나 편집을 해서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다른 걸로 지우고 쓴다든지 뭐 클로바 램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쓰실 때 쓰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쓸 일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좀 구성이 예쁘게 꾸며진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만약 구성을 좀 이쁘게 만들겠다 하실 땐 좀 쓰실 만은 할 거고요. 아니면 부분 템플릿을 쓰시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메뉴 다시 올게요. 여기 블로그의 템플릿에 내가 여기 부분 템플릿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겠다. 그럼 요거 선택해서 내가 넣고 싶은 템플릿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 꾸며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디자인을 잘 했어요. 내가 만약에 매물 정보를 주로 올리는 그런 블로그라고 한다면 매물 정보는 쓰는 게 항상 매양 비슷하거든요. 보통 이제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매물에 대한 내용들이랑 그리고 뭐 전경사진 뭐 또는 주변에 대한 환경 뭐에 대한 환경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을 텐데 그런 틀을 매번 똑같이 만들기 힘드실 때 내 템플릿에서 그 작성하신 문장을 템플릿에 현재 글 추가를 해서 넣게 되면 나중에 그 템플릿을 불러다가 내용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템플릿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제가 글씨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작성했었던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블록을 지정하시고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글자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자체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글자체 중에 기본 서체서부터 나눔 스퀘어, 아마 마루브리까지는요. 가독성이 좋은 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하실 때는 나눔 고딕이나 아니면은 나눔 스퀘어 또는 마루브리와 같은 딱 정자로 적혀 있는 이런 글씨들을 쓰시는 게 읽기는 더 편해요. 근데 감성적이고 이렇진 않죠? 그래서 약간 내가 일상글이나 아니면은 좀 감성적인 글을 적고자 할 때는 다시 시작해서부터 바른잎이 우리 딸 손글씨 이런 글씨체를 쓰시면 약간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글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약간 그러니까는 리뷰 같은 거 적기는 좀 좋은 글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왜냐면 이게 글씨체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활용해서 쓰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글씨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범위를 잡고 이 글씨를 내가 좀 더 크게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만큼을 누르면 글씨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글씨에 대한 속성들인데 B는 진하게, 굵게를 뜻해요. 다시 누르면 풀려요. 요 I는 기울임이에요. 누르면 기울어지고 다시 누르면 풀려요. U는 밑줄이에요. 누르면 밑줄 쳐졌죠? 다시 누르면 풀려요. 요 옆에 있는 짝대기는 취소선이에요. 중간에 선 긋는 거. 예를 들어서 금액 같은 경우 이 금액인데 찍 긋고 할인가 얼마 이렇게 적을 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 옆에 있는 얘는 글씨 색깔이에요. 아까 여기 제가 인용구에서도 바꿔보았지만 글씨에 대한 색깔을 바꿀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부분에 색깔을 설정을 해주실 때 글자 색깔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강조하는 부분은 가끔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죠. 그거는 여기 글자 배경색에서 색깔을 고르면 형광펜으로 색칠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중요한 부분을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글씨 색깔을 다른 글씨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냥 적는 것보다 확실히 강조가 돼서 보이니까 내가 강조할 부분을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정렬 방식입니다. 지금 저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지만 얘를 누르면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 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물론 블록 지정하고 하면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줄 간격인데 줄과 줄 사이 간격이에요. 좀 더 띄우고 싶으면 띄워줄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목록. 그래서 뭐 1, 2, 3이라든지 동그라미 표시에 목록을 달 때 또는 목록을 없앨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간혹 들어서 제곱 센티미터를 적고 싶으실 때 요 뒤에 글자를 요거는 뭐냐면 위첨자라고 하는데요. 첨자 문자는 원래 글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해요.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작게 위로 올라가니까 제곱 표시 같은 거 표시하기가 좀 쉽겠죠. 네,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문자표인데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눌러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음 누르고 한자를 치면은 A 말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를 치면 특수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걸 눌러 쓸 일은 별로 없더라 정도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냐면 링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진에다 링크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글씨에다 링크를 걸 수도 있는데, 범위를 잡고 링크를 여기다 링크 주소를 적고 체크를 하면은 그 부분에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하면 얘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따가 제가 클릭하면 네이버로 넘어가지는 거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 AA 맞춤법은 뭐냐면 우리가 글씨를 다 적었다고 해서 맞춤법이 다 맞춰져 있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춤법을 검사하실 때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일상 리뷰를 붙여 적었는데 맞춤법 검사해보니까 일상하고 리뷰를 띠래요. 만약 뛸 거면 수정하시면 되고 안 뛸 거면 제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를 몽땅 바꿀 거면 모두 수정, 바꾸지 않을 거면 취소. 이렇게 해서 맞춤법을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이 PC에서는 잘 보일지 모바일에선 잘 보일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에서 각각 어떻게 보일 것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PC에서는 대략 어떻게 보이는데 모바일에서 좀 어색하게 보인다면 수정도 하실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다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적다 보면은 중간에 어디 가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꺼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내가 중간에 저장을 잠시 해놨다가 불러오겠다 할 때는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임시 저장이 되면은 옆에 숫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블로그 잠깐만 닫고 나가 볼게요. 제가 나중에 이어서 적고 싶을 때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로 가서 보면은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볼 때 화면이 아무것도 안 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임시 저장한 거는 여기 숫자를 눌러보면은 여기 임시 저장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 적었다. 발행을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발행 버튼을 눌러서 끝에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발행을 누르고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공개는 전체 공개로, 발행은 댓글 공감 허용을 해서
해시태그가 있다면 태그를 적고 발행을 하시면 실제 블로그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블로그를 발행할 때는 현재로 해서 발행을 하시면 바로 발행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새벽에 적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뭐 며칠날 뜨게끔 딱 설정을 하고 싶다면 예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발행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 발행이 돼서 글이 올라갔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적은 블로그 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로 넘어가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지도 검색한 거 예약 누르면 이렇게 예약으로 넘어가지는 것도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링크 연결해서 제가 사이트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서 넘어가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유튜브 연결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눌러서 재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로그 안에서 재생이 새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기 열어서 때문에 시작을 아까 할 말씀드린 거예요. 대로 블로그 안에서 이 챕터 동영상을 8에 보느라고 시간을 더 텍스트를 지체를 사용하여 제목 하겠죠. 슬라이드 만들기 그래서 블로그의 체류 부분인데요. 시간을 더 늘리는 부분도 될 새 거고, 프레젠테이션을 이게 여실 실제로는 때는 어디서 재생되는 파일에 거냐면 새로 만들기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는 새 거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누르시면 유튜브의 되죠. 그 눌러볼까요? 조회수 그리고 시청 시간도 더 자, 늘릴 그러면 수 이렇게 있는 제목 그런 슬라이드가 방법이 됩니다. 나왔고요. 얘는 좀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자, 요거는 아까 파일 첨부한 거죠.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해서 파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아까 일정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뭐 우리는 사실 쓸 일 없는 코드 보여드린 거였어요. 아까 여기 토양 수분 측정기도 만약에 이게 만약 토양 수분 측정기에 대한 포스팅이었다면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상품을 사러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연결할 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오늘은 좀 통성 명의를 했어요. 해서 간단하게 발행해 보시는 것까지 해보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54페이지 사진을 활용해서 글쓰기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좀 연습하는 거를 아마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할 거고, 요게 끝나면은 우리가 뭐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대해 배웠으니까 실제로 내가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한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것들을 가지고 직접 포스팅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선정해서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낼 거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숙제라고 하긴 뭐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5일날 쉬는 날이 되고 그리고 5월 8일날 쉴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날은 아마 10일 그리고 12일 이때 이제 우리가 블로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내 진짜 블로그에 포스팅을 쓰실 거냐면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건 15일이에요. 이날 블로그 포스팅을 쓰실 건데 그렇다면 되게 지금 넉넉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뭐 이번 주에 준비하기 어려우면 다음 주 중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뭐를 준비하실 거냐면 이 포스팅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일상에 대한 포스팅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일상이나 아니면은 맛집을 가셨을 때 리뷰라든지 아니면 제품 리뷰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뭐 정보성 포스팅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 한번 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어디 놀러 가시거나 하시면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그걸 가지고 포스팅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당장 다쳐서 5월 15일 날 쓰려고 그러면 쓸 게 마땅히 없으실 거라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적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아마 포스팅 그 과정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매번마다 좀 숙제가 있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숙제가 들어가는데
뭐 일상이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 대공원 산책하신 거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니면 어디 놀러 가셨을 거 그거 그냥 적으면 되겠고, 그때 사진은 대충 산책로 사진을 찍겠죠. 대략 한 5장에서 10장 넘게 찍으시되 동영상도 가급적이면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동영상은 가로 동영상을 좀 추천드릴게요. 뭐 꼭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굉장히 잘 찍어야 된다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맛집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맛집을 가서 리뷰를 쓰시겠다라는 목적이시면은 맛집 전경을 찍겠죠. 그러니까는 매장 앞에 이제 사진, 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주차장도 찍으세요. 없는 경우는 주차장을 못 찍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사진. 인테리어 사진이라는 건 매장의 전경 안에 매장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추가로 찍어주시면 좋을 만한 게 운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 그 날짜 있잖아요. 며칠 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야 우리가 정보를 넣잖아요. 이런 걸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메뉴판. 그리고 내가 맛집에서 이제 먹을 거 시켰잖아요. 꼭 맛집 아니라 그냥 음식점이라도 다 돼요. 상관없어요. 음식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한 음식 사진이라면 한 5장 정도에서 한 10장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좀 뭐 3장 찍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대략 이 정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보글보글 끓는 어떤 찌개라든지 이런 거면 음식 동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동영상도 가로 동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하겠다. 그럼 제품의 전체 사진. 뭐 설명서가 있다면 설명서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징 사진들 있죠. 이게 한 3장에서 한 10장 정도 찍는다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이라고 한다면 작동 영상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가로로 된 걸 부탁드려요. 정보성 포스팅이 어떻게 보면 준비할 게 제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뭐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찍으실 때는 그냥 화면 캡처 사진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일 테고, 대략 요것도 한 5장에서 10장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할 거는 마땅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으시면 되겠고, 없으시면은 그냥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런 것들을 예를 들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적어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책에 있는 포스팅 부분을 배우고 나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날짜는 15일 이후, 15일 날부터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